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8번 유형, 우리 순위형 문제에서 뭐 선택지 유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자료값을 이용한 계산 나올 수 있고요. 눈에 보인다는 건 뭐니까 표에 제시된 자료를 가지고 뭐 순위를 매긴다든지 순위형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 출제될 수 있고요. 대략적인 합을 산출하기. 대략적인 합이라는 건 전체 합일 수도 있고 제시된 자료 중에 일부의 합을 우리가 대략적으로 계산해낼 수 있느냐 그런 문제 나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주 출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세 번째 유형이겠죠. 왜 요거 1번, 2번은 뭐 사실 실수표랑 다를 게 없잖아요. 네? 실수표로 문제를 내면 이제 순위형 문제를 내는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자료가 있다는 부분, 이제 그 부분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6위까지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1위부터 아까처럼 1위부터 6위까지의 순서가 나왔는데 그렇죠? 어떤 제3의 자료를 주어지면서 나와 있지 않은데 뭐 이게 가장 뭐 낮은 자료다. 또는 어떤 자료가 가장 높은 자료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이 순위권 이외에 뭐 높은 건 있을 가능성이 없겠죠. 1위가 항상 가장 높으니까. 그렇지만은 뭐 7위나 8위의 자료를 제시하면서 가장 낮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서는 6위와 다르니까 이걸 가지고 헷갈리게끔 이제 문제를 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순위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에 9번이 이제 9번째 유형이 누적 자료형.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실제로 많이 사용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수험생들이 헷갈릴 수 있는 포인트가 좀 있는 그런 자료형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표현들 제목 보시면 응답자 연령별 방문 횟수 조사 결과에서 이 표 자체 제목에서는 누적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 뭐 누적 자료라고 제목에 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사용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단위 보니까 명이고. 근데 이걸 우리가 누적 자료라는 거를 알 수 있는 힌트는 뭡니까? 여기 보시면 이하라는 게 나오죠?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거를 일반 실수표라고 보시면은 그냥 1회인 사람, 3회인 사람, 5회인 사람, 6회인 사람이라고 착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죠. 1회는 맞는데 3회 이하라면은 3회 이하는 뭡니까? 이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0회 한 번도 안 들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들은 사람, 두 번 들은 사람, 세 번 들은 사람을 모두 포함하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뭐 편의상 만약 여기서는 뭐 0회는 없다고 만약에 얘를 가정하겠습니다. 일단 방문한 사람만 본다고 했을 때도 1, 2, 3회. 그러면 3회 이하라고 했을 때 1회가 19명이고 3회 이하는 46명이면은 그러면은 2회, 3회 방문한 사람은 몇 명이란 얘기입니까? 46 빼기 19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누적 자료에서는 누적 자료가 아닌 그 개별 자료, 넷 자료라고 하죠. 넷 자료. 예. 그러니까 두 개의 차이를 가지고 우리가 그냥 개별 이 횟수의 자료들을 계산해낼 수 있는 거죠. 그럼 선생님은 2회 방문한 사람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그건 계산 못하는 거지, 이 표에서는. 근데 만약에 누적 자료가 촘촘하게 1회, 그다음에 2회 이하, 그다음에 3회 이하, 4회 이하 이렇게 만약에 주어졌다면 여기가 A, B, C, D로 주어졌다면 2회의 넷 자료 두 번만 방문한 사람 찾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B 빼기 A를 해주면 되는 거고, 그렇죠? 3회만 방문한 사람을 찾고 싶다 그러면은 C에서 B, E까지의 누적 자료를 빼주면 되는 거고 4회를 찾고 싶다 그러면 D에서 C까지의 누적 자료를 그냥 빼주시면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누적 자료에서는 누적 자료만 가지고도 우리가 넷 자료를 뭡니까? 그냥 그 구간에 해당하는 자료를 우리가 계산해낼 수 있다. 그게 이 누적 자료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제 문제를 자꾸 익숙해지시면 어렵진 않아요. 예, 계산이 간단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습니다. 우선 판단사항 같이 보겠습니다. 발문 또는 제시 자료의 제목을 통해서 누적 자료의 여부를 판단한다. 제목에 이게 누적 자료다 이렇게 표시되는 경우도 있고요. 문제에 누적 자료라고 표시하는 경우도 있고 다 표시가 안 돼 있지만
아까 같이 표 안에서 뭐 이하다, 이상이다 이런 식의 어휘를 통해 가지고 단어를 통해서 여러분이 캐치해 내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간의 포함 여부를 판단한다. 다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일부분만 포함됐을 수도 있고 아까 앞에 표에서 보셨던 것처럼 일부 자료는 또 구간이 포함되지 않은 자료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변형을 시켜서 문제화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선택지 유형입니다. 선택지 5가지 정도 나오는데 자료값의 차이를 계산하기. 그러니까 누적 자료에서는 거의 차이를 계산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왜냐하면 그 구간 자체의 값은 안 나오니까요. 그러려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두 개의 차이를 구해가지고 이 구간 자체의 값을 계산해 내는 게 중요한 거죠. 계산해 내는 게 중요한 거죠. 네. 다음에 자료값 차이를 이용한 항목 간 크기 비교. 아까 말씀드렸던 점 차이를 계산해가지고 항목 간 어느 게 크다, 작다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자료값의 합을 통해서 판단하기. 그다음에 비율값을 통한 선택지 판단, 뭐 특정 항목의 배열 비교. 가지고 뭐 누적 자료에서는 다양하게 출제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값들의 차이를 이용해 가지고 그 구간 고유의 숫자를 계산해낼 수 있느냐, 이제 그게 중요한 출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0번째 이제 분포형입니다. 분포형 같은 경우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표 같은 경우가 이제 아주 기본적인데요. 일반적인 표에서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슨 뭐 가격이라든지 뭐 연령이라든지 인구수라든지 단일한 정보를 가지고 표를 구성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나머지 하나는 기준이죠. 뭐 연도가 된다든지 지역이 된다든지 성별이 된다든지 이런 기준일 뿐이지 그 자체로서는 어떤 고유한 값을 갖는 수치적인 값을 갖는 정보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 이제 2개 이상의 수치를 갖는 값을 한 표에다가 나타내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X축과 Y축을 이용한 그래프 형태의 표를 이용해서 표시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로 이런 경우에는 상관관계를 많이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방정식이죠. 방정식이 또 머리가 아픈가요? X와 Y의 관계가 우리가 방정식 아닙니까? 그래서 GDP, 그다음에 에너지 사용량이라는 2개의 자료를 한 표에 나타낸 거죠. 예를 들면 이 C라는 자료는 그렇죠. GDP는 1이고 뭐 단위가 있을 건데 제가 표를 간략하게 생략했습니다. 에너지 사용량은 2인 이런 국가가 되겠죠. 이런 국가가 되겠죠. 그럼 이 원의 크기는 뭐냐? 실제로 원의 크기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표들도 있어요. 그런 표 같은 경우에는 2가지 정보만을 가지고 표를 구성한 거고요. 이 표 같은 경우에는 원의 면적은 각국의 인구수에 정비례한다 해서 하나의 자료를 더 넣은 거예요. 에너지 사용량, GDP, 그 다음에 인구수라는 3개의 정보를 하나 표에 압축한 거예요. 얼마나 효율적입니까? 그렇죠? 효율적이지만 그만큼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처음 본 사람은 낯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이 크면 인구가 많다는 겁니다. 원이 크면 인구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이 작으면 인구가 적고 그렇죠. 그래서 3가지 정보를 한꺼번에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원의 크기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기 때문에 대소 비교 정도를 할 수가 있고요. 여기 아예 숫자로 이렇게 50, 그다음에 이건 10 이런 식으로 이제 주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보를 한꺼번에 볼 수 있게 하는 자료가 바로 분포형 자료가 되겠습니다. 어렵진 않습니다. 여러분이 자꾸 보시고 익숙해지시면 쉬워요. 근데 분포형 자료에서 한 가지 여러분이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인데 아까는 에너지 사용량과 GDP라는 연관 그 상관관계는 있을 수 있지만 2개의 어떤 다른 독립된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여학생 수와 남학생 수 같은 경우에는 이 기준 자체는 동일하죠. 사람 숫자라는 기준 자체는 동일합니다. 그랬을 때 이런 표에서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대각선의 의미죠. 대각선의 의미는 뭘까요? 이제 제가 정사각형으로 이제 좀 정사각형처럼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정사각형을 제가 구성을 한 거고요. 이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요 대각선 안에서는 모든 점들에서 대각선 안에 있는 모든 점들에서 뭡니까? 남학생 수와 여학생 수가 동일한 포인트라는 거죠. 동일한 포인트. 보시면 남학생이 1명일 때 여학생도 1명, 남학생이 2명일 때 여학생도 2명 이런 식으로 동일한 이 대각선 위에 있으면 모두 동일하다. 그러면은 이 대각선 위쪽에 있는 제가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된 이 부분에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뭡니까?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많은 구간이 되는 거죠. 하나 점을 찍어볼까요? 여기 보시면은 남학생은 1명인데 여학생은 2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대각선 위쪽에 있으면 남학생에 비해서 여학생의 비율이 높은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죠? 반대로 아래쪽에 있으면 반대겠죠? 남학생 비율이 더 높은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여학생의 비율이 높은 구간에 있는데 두 개의 점이 있다면은 어느 게 더 여학생 비율이 높을까? 당연히 이 위쪽 점이라는 걸 여러분 A가 있고 B가 있다면 A가 여학생 비율이 더 높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이걸 수학적으로 표시하려면은 이 대각선을 향해서 교재에 나와 있는데 수직의 선을 그었을 때 더 멀리 있는 값, 직선거리가 더 멀리 있는 값일수록 여학생 비율이 높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뭐 숫자적으로만 보셔도 같은 1명인데 여학생 수는 여기는 3명이고 4명 더 많구나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기하학적으로도 봤을 때 이 대각선으로부터의 거리, 직선 거리만 봐도 여러분이 비율을 보실 수 있고 그것은 이제 기울기의 개념과 일치하는 거죠. 근데 뭐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수학적인 또 이야기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위쪽은 여학생 비율이 높은 구간, 아래쪽은 남학생 비율이 높은 구간, 대각선으로부터 멀어질수록 비율이 더 많이 벌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극단적으로 이 선 위에 존재한다면은 뭐 극단적으로 뭐 여학생만 있는 그런 조직이 되겠죠. 그런 학교가 되게 뭐 여학교가 되겠죠. 예, 그런 식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네, 분포형의 우선 판단 사항입니다. 일단 가로축, 세로축, 그 다음에 추가 항목의 내용을 확인하라.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까 에너지, 그 다음에 뭐 GDP, 그 다음에 인구수 이렇게 해서 항상 추가 항목 같은 경우는 밑에 뭐 별표, 당구장 표시 이렇게 제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축의 단위를 확인하라. 그렇죠? 뭐 금액이라든지 연도, 인구수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그림에서 원점 표현 유무를 제시 확인하라고 했는데 이거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표 같은 경우에 보시면 이제 여기가 제가 생략했습니다만 0인 거죠.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고 만약에 남학생 수가 1부터 시작 안 하고 여기서는 10부터 시작하고 여학생 수는 0부터 시작한다면 대각선의 의미는 없어지는 거죠. 같지가 않잖아요. 이미 시작점 자체가. 그렇죠? 이제 시작점이 같을 때에 대각선의 의미가 있어지고 기울기도 더 의미가 있어진다. 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선택지 유형입니다. 특정 축을 기준으로 크기를 판단한다. GDP를 기준으로 뭐 더 큰 국가, 적은 국가, 에너지를 기준으로 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두 가지를 종합적으로 GDP도 크고 에너지도 높은 구간을 이제 물어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특정 축을 기준으로 대소비교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특정 조건을 추가하여 항목을 판단. 뭐 에너지는 얼만큼 높으면서 뭐 GDP는 낮은 것은 어떠냐. 뭐 이런 식으로 조합해 가지고 문제를 출제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가로축, 세로축의 기울기 아까처럼 기울기 원점으로부터의 기울기, 대각선으로부터 멀어지는 점들이 얼마나 멀리 있느냐를 보고 비율이 높다, 비율이 낮다, 비율 차이가 크다, 적다 이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11번째는 계산형 문제입니다. 여러분 계산형 문제인데 뭐 요거는 역시 말씀드리지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조금 까다로운 문제죠. 귀찮은 문제. 뭐 조금 속된 표현으로 짜증나는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제가 교재에 나와 있는 표를 좀 요약해 놓은 건데요. 위에는 이제 지출 내역이 쭉 제시가 되죠. 버스 요금, 택시 요금, KT 온라인, 뭐 오프라인 의료 이렇게 나와 있고 얼마를 썼는지 나와 있고요. 밑에는 신용카드별 할인 혜택이라고 해서 여러분 교재에는 A 신용카드, B 신용카드, C 신용카드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신용카드별로 여러분이 신용카드 써보셨으니까 아실 건데 할인 혜택이 같지가 않죠? 같으면 이상한 거죠? 그게 마케팅 전략인데 같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A 신용카드를 이용한다면 버스 KTX 요금은 20% 할인을 받고 온라인 의료 구입비는 10% 할인을 받는다 그래가지고 전체 할인을 적용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교통비 중에서도 버스랑 KTX에는 20%를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곱하기 0.8 해주시면 되겠죠. 곱하기 0.8 뭐 이런 계산 같은 건 나중에 여러분 신경 쓰셔도 되고요. 아무튼 할인을 적용해준다 보시면 되는 거고 의류 중에서는 온라인에 10%니까 온라인에만 0.9를 적용해가지고 계산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네, 주의사항 같이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단와 같은 특정한 조건의 확인, 이거는 뭐 이 문제에서뿐만 아니라 항상 조건 밑에 단, 별표 뭐 이런 것들 상당히 중요하죠. 항상 출제 포인트죠. 근데 특히 계산형 문제에서는 단 뭐 몇 년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무엇과 무엇을 같이 하는 경우엔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계산형 문제에서 마지막에 고려해야 될 사항들을 이 추가 이 조건으로 살짝 끼워 넣으면서 거기서 실수가 나오게끔 유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 주석이라고 일명 불리는 이런 부분은 항상 중요하지만 특히 계산형 문제에서 많이 이제 실수를 유도하는 수험생들이 실수를 유도하는 출제 포인트가 된다는 점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정확한 값을 산출하는 문제인 경우 주어진 값을 정확히 대입한다. 이건 당연한 거죠. 숫자를 여러분 빼먹지 말고 틀리지 말고 정확한 값을 요구했을 때는 정확하게 대입을 해서 푸셔야 된다. 세 번째로 대상 항목의 순서 및 대소 관계를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목들의 공통적인 값은 제외하고 문제를 푼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단위가 뭐 1,000원이라든지 그렇죠? 아니면은 뭐 100만 원이든지 이런 것들은 뭐 단위가 다 똑같아. 그러면은 이거 굳이 넣어서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죠. 복잡하게. 뺀다. 그다음에 기준이 되는 수치들이 특정 배율과 관계 있는 경우 배율 관계에 해당하는 값만 이용한다. 이건 이제 대소관계를 역시 대소관계를 물어봤을 때 모두 다 뭐 곱하기 5를 해야 된다. 모두 다 곱하기 뭐 0.9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뭐 모두 다 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생략해도 대소관계를 볼 때는 대세에는 영향이 없다는 거죠. 대세는 영향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해서 이 계산형 자료일수록 계산을 간략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역설적으로. 이 역설적인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죠. 계산형 문제는 계산을 잘하는지 물어본다는 건데 그럼 계산을 간소하게 빠르고 정확하게 하는 사람일수록 유리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효율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서 항상 푸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계산형 문제를 하나 맞췄다고 해서 아 신나 나 계산형 문제 맞췄어. 의미가 없습니다. 산수시험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계산형 문제를 내는 이유는 뭡니까? 얼마나 여러분이 이 똑같은 계산형 문제도 효율적으로 정확하게 풀어내는 능력이 있느냐? 여러분의 그런 사고 체계를 물어보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더 효율적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해서 푸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제가 많이 도와드리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냥 나는 쭉 그냥 몰라. 손으로 계산해가지고 그냥 맞았어. 오케이.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건 아니라는 거죠. 네. 네, 마지막으로 아이디어와 수적 센스인데 이거는 유형이 아닌 유형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센스를 어떻게 유형으로 재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지만 사례를 하나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건지 좀 판단을 하시려고 사례를 들었는데 교재에 나와 있는 사례입니다. 이런 식의 그림이 주어지죠. 어디서 본 적이 있는 그림? 아닌 생전 처음 보는 그림이 하나 주어지고 밑에 규칙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동그라미 안에는 제가 이거는 실제 문제를 조금 압축해서 간략하게 제시했는데 2, 4, 7, 8이라는 숫자가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화살표는 배수를 나타낸다. 그래서 우리 교재는 정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서부터 이게 여기로 간다 화살표가 되어 있으면 이게 약수가 되고요. 약수, 배수. 그래서 약수는 뭡니까? 나누어서 떨어지는 수고 배수는 배가 되는 수. 어떤 숫자를 특히 실수값을 곱해가지고 배가 되는 수를 나타내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여기 나와 있는 우리 8의 약수는 뭐가 있습니까? 8의 약수는 1이 있고요. 그렇죠? 2가 있고요. 3 안 되죠. 4가 있고 그다음에 8이 있는 거죠. 8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8은 이 숫자들의 배수가 되는 거고요. 이 숫자들은 이제 약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추억을 돌려 뭐 소환해 보시면 초등학교 때 뭐 최소 공배수, 최대 공약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두 가지 숫자를 가지고 비교하는 걸 연습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네. 그런데 이 네 개 숫자가 들어가는데 여기서 하나의 개념이 더 추가되는 게 있는데 뭐 소수라는 거죠. 소수점 할 때 소수 말고 이제 소수라는 건 뭡니까? 약수가 1과 자기 자신 1과 자기 자신만 있는 게 소수입니다. 대표적인 게 뭐 2, 그렇죠? 2의 약수는 뭡니까? 1하고 2죠. 그다음에 3, 그래서 1하고 3, 4는 안 되죠. 1, 2, 4, 3개니까. 5 어떻습니까? 되죠. 7 어떻습니까? 되죠.
9 어떻습니까? 9 안 되죠? 1, 3, 9 세 개니까 9는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뭐 이거 홀수라고 착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럼 2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9는 왜 안 들어갑니까? 홀수 짝수는 상관이 없습니다.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만 있는 것이 소수가 된다. 그래서 이 수적 센스에서는 소수 또는 제곱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문제를 많이 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약수도 배수도 없는 하나의 숫자는 어떻게 됩니까? 뭐 소수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소수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 네 개 숫자를 보셨을 때 7이 소수네 판단하셔가지고 여기다 7을 일단은 여러분이 넣으실 수 있는 센스가 필요한 거죠. 그야말로 수적 센스인 거죠. 그 다음에 볼 때 이 동그라미는 두 숫자의 뭡니까? 반대로 화살표가 반대 방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두 숫자의 약수. 그렇죠? 두 숫자의 약수. 예. 그래서 이 약수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그다음에 이거는 한 숫자의 배수면서 한 숫자에는 약수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거는 두 숫자의 배수가 되는 겁니다. 어떤 두 숫자에 대한 화살표를 화살 두 대 맞았잖아요. 화살 맞으면 배수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7을 제외한 2, 4, 8 중에서 약수가 두 개 이상인 거는 뭐 사도 되지만 나머지 두 수의 배수가 되는 것은 8인 거죠. 그래서 여기다 8을 넣어주고 나머지 두 숫자의 약수가 되는 것은 2니까 여기다 2를 넣어주고 4 같은 경우는 2의 배수이면서 8의 약수가 되니까 넣어주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논리적으로 숫자에 대한 센스를 바탕으로 해서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풀어가는 문제가 아이디어와 수적 센스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는 뭐 내가 잘한다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기 참 힘든 거죠. 네. 내가 수적 센스가 원래 있다 그러면 이런 문제는 그냥 안 배워도 너무 쉬운 거고 여러분이 수적 센스가 없다 그러면은 어렵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빠르게 그래프의 9가지 형태로 좀 이야기를 넘겨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료 해석에서 제시되는 그래프도 다양한 그래프가 제시되는 것 같지만 크게 9가지 유형으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로 막대 그래프 제일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값에 따라서 세로 막대 그래프가 뭐 막대 그래프는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도 많이 보셨을 거고 뭐 너무 쉬운 거고 그다음에 요거를 이제 가로로 또 눕혀놓은 그래프가 있을 수 있죠.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공부하지 않으셔도 다 잘 아시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원그래프는 뭡니까? 원그래프. 주로 원그래프는 어디에 많이 사용됩니까? 이제 비율 같은 걸 표시할 때. 여러분 옛날에 저만 그랬나요? 이제 어렸을 때 저 초등학교 다닐 때는 방학 때 되면 이제 막 방학 시간표 같은 걸 작성할 때 이런 식으로 이제 하루 24시간 해가지고 원그래프로 일종의 원그래프로 많이 작성을 했죠. 그래서 전체 시간은 정해져 있고 쪼개서 쓰는 거죠. 그다음에 거꾸선 그래프 잘 아시죠? 거꾸선 그래프는 어떻게 됩니까? 막대 그래프의 최상점을 이제 선으로 이제 모아놓는 그래프가 되는 거죠. 막대 그래프를 할 수 있는데 이걸 왜 합니까? 어떤 변화의 방향들, 변화의 추세 같은 거를 한눈에 보기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이제 꺾은선 그래프, 변화율 같은 거를 잘 보여주려고 할 때 활용하는 그래프인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분산형 그래프, 방사형 그래프, 주식형 그래프는 여러분이 익숙하신 분도 있겠지만 익숙하지 않은 약간의 낯선 우리 학교에서 많이 공부하지 않은 그래프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이 한번 볼 거고요. 그 다음에 관계도와 기타 유형이 있는데 관계도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여기서는 다루지 교재 자세히 나왔으니까 보시면 되겠지만 A, B, C, D가 있을 때 그냥 관계를 해서 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그러나 A와 C 같은 경우에는 선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 이런 어떤 가정을 바탕으로 개념을 바탕으로 문제를 출제하고 풀이하는 것 관계도. 그다음에 기타 유형은 뭐 벤 다이어그램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양한 유형이 나올 수 있죠. 여러분이 문제가 나올 때마다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분산형 그래프를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까 보셨죠? 분산형 그래프는 아까 보셨죠? 한번 쉬우실 것 같은데 제가 좀 생략하고 문제를 제시했습니다만 이제 X값과 Y값이 있고요. 여기 아까 문제로 따지면 이쪽에 에너지, 이쪽에 GDP 되겠죠?
그다음에 원의 크기는 뭐 인구수 이런 식으로 다양한 두 개 이상의 정보를 조합해서 하나의 표를 표현하는 게 바로 분산형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다음에 방사형 그래프인데요. 이런 거 어디서 많이 보십니까? 여러분 뭐 운동 경기 같은 걸 보시면은 어떤 선수의 역량 같은 거를 이제 비교할 때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거는 두 개 이상이 아니라 다양한, 그렇죠? 어떤 사람의 한 사람의 능력이라는 거는 특히 운동선수의 능력이라는 뭐 체력도 있을 수 있고 뭐 투수다 그러면 제구력도 있을 수 있고 공 스피드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뭐 그런 것들 뭐 타자라면은 뭐 여러 가지 또 능력들 그런 것들이 다양한 복수의 능력이 존재할 때 특히 그거를 이제 도식적으로 얼마나 균형 잡힌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줄 때에 활용하는 그런 그래프인 거죠. 그래서 이 오각형이 가장 예쁜 오각형 모양을 유지하면서 그렇죠? 그 오각형이 클수록 뛰어난 거죠. 그렇죠? 만약에 오각형이 상당히 큰데 여기 잘 보이시나요, 지금? 상당히 큰데 오각형은 큰데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어. 그럼 문제는 뭘까요? 요 능력과 요 능력이 너무 개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인 역량면에서 실력이 감소될 우려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의 의미는 이 각각의 역량이 모두 고르게 균형 발전되었을 때 좋은 그러한 자료를 우리가 표현해 내고자 할 때 쓰는 거죠. 예를 들면은 뭐 적당한 뭐 약간 다른 의미일 수도 있는데 뭐 국가 균형 발전이다 그러면 뭐 서울 뭐 그다음에 뭐 경상도 전라도 뭐 강원도 뭐 이렇게 나눠져 있을 때 우리가 서울 쪽에 너무 서울 뭐 경상도 쪽으로 만약에 치우쳐진 그래프가 있다 그러면은 다른 지역에서 너무 미흡하다. 이건 아무리 이 도형의 넓이가 넓다고 해도 우리가 좋은 내용이라고 보기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방사형 그래프는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역량을 고르게 밸런스 있게 개발하는 것이 중요할 때 그걸 파악하기 위해 사용하는 자료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주식형 그래프인데 여러분이 만약 주식을 한다 그러면 익숙하죠. 상당히 익숙하죠. 근데 그러지 않은 분들은 굉장히 낯선 그래프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걸 일종의 이제 캔들 차트라고 하는데 촛불 같이 생겼죠? 아닌가요? 촛불 생겼는데. 그리고 이제 위아래로 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주식을 안 해보신 분은 이해하기가 힘들 수가 있는데 이 주식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주식의 가격은 시시각각 변하죠. 시시각각 변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장을 마감하고 나서 저녁에 오늘의 주가가 얼마였다. 그러면은 오늘 누가 만약 여러분한테 물어봅니다. 여러분이 주식을 잘하는 사람이 오늘 주식 뭐 A라는 회사의 주식이 얼마였어?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답변합니까? 답을 못 하죠. 왜요? 주식 가격은 시시각각 변하는데 도대체 몇 시, 몇 분에 주식 가격을 물어보는 거야? 뭐 이런 질문을 여러분이 되게 물으셔야 된다는 거죠. 뭐 시작할 때, 장 시작할 때 가격을 말하는 거야? 아니면 장이 마무리될 때 가격을 말하는 거야? 아니면 오늘 가격 중에 가장 높은 가격을 말하는 거야? 낮은 이런 물어봐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높은 부분이 오늘의 고가, 여기 고가라고 나오는데 최고가. 최고가는 점점 어디를 찍었어 접점을 그렇죠. 그다음에 종가가 아니라 이건 저가 가장 낮을 때는 어디를 찍어서 해서 오늘 하루 종일 요 구간을 주식이 왔다 갔다 한 거죠. 그럼 요게 작을수록 어떤 주식입니까? 주식의 변화가 별로 없는 주식인 거고 주가의 변화가 이게 뭐 긴 그래프일수록 주가의 변화가 오늘 뭐 널뛰게 한 거죠. 예. 뭐 좋은 걸 수도 있고 나쁜 걸 수도 있는데 어쨌든 변화율이 높았다. 그러면 요 막대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거는 뭐냐면 오늘 시작할 때, 이 장이 시작할 때의 가격과 종료될 때의 가격 또는 반대일 수도 있죠. 그거는 이 색깔을 가지고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파란색, 빨간색 또는 뭐 밝은색, 어두운 색으로 나눠가지고 예를 들면 밝은색은 뭐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종료하는 일종의 주식이 그러니까 시작할 때에 비해서는 종료될 때 올라 있는 그런 주식을 의미하는 거고 밝은색은 뭐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난다. 뭐 이런 건 항상 밑에 주석으로 설명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외우실 건 아니고요. 주석만 잘 읽어봐도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이 전체적인 개념을 미리 알고 계시면 주석을 빨리 이해할 수 있고 또 어떤 문제는 주석을 읽지 않고도 풀 수 있는 문제도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시간 절약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네. 그래서 나머지 유형들은 제가 아까 뭐 9가지 유형 중에서 익숙한 막대 그래프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생략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교재를 보시면서 참고해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말씀드린 그래프들은 좀 익숙치 않은 것들 제가 몇 가지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제 여기까지 들으신 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료 해석을 한번 훑으신 거예요. 예. 1회독을 하신 거죠. 그래서 어떤 자료 해석 문제의 유형들과 주로 출제되는 그래프들을 이제 쭉 훑으면서 이런 식의 문제가 출제된다는 거 여러분 알려드렸고요. 여기까지 들었는데, 근데 모르겠다. 잘 이해가 안 간다. 당연하죠.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수업은 정말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수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냥 지금까지 제가 한 이야기들은 그런 게 있구나 여러분 아시면 돼요. 이걸 지금 단계에서 다 이해한다? 그럼 여러분 이 수업 들으실 필요도 없는 거고, 뭐 이 공부 더 이상 공부 다 끝난 거죠? 아닙니다. 그래서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게 있다. 내용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실제로 공부하시다 보면 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내용이고, 그래서 너무 부담 갖지도 마시고 이해가 안 간다고 걱정하지도 마시고 이해가 잘 가시는 분들은 좋습니다. 이 이후에 전개될 강의들을 계속 수강하시면서 또 지식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또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